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53, 늦은 오후 출근을 준비합니다. 직장일이 보름씩 주간 야간으로 바뀌거든요. 요새는 밤에 일하는 때고요. 전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요. 일이 요새 말로 좀 빡셉니다. 월급이 꽤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많이 들어왔네요. 물건도 많고 주문도 많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일이죠. 그래도 일할 땐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랑 일하고 정신없이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네요. 몸은 힘들어도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전 결혼 생활 25년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뒀습니다. 둘 다 대학생이고 큰애는 군대에 가 있어요. 둘째는 약대 다녀요. 군대 간 큰애는 공대생이고요. 남편은 지금 빈자리입니다.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네요. 둘째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무렵에 그랬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남편과 전 위장 이혼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남편 사업 망하고 당장에 애들 갈 데가 없었어요. 단칸방이라도 살 집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복 입고 다니는 막내 딸내미 툭하면 집 앞에 와 있는 깡패들 무서워서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싶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 되겠어. 현경이 생각해서라도 서류상 갈라서자. 서류 정리 끝나는 대로 당신은 애들이랑 이사해. 위장 이혼을 하자고?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렵겠지만 내 말대로 해.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고 당신은 애들이랑 살 궁리 찾아. 빚은 내가 어떻게든 갚아볼게. 여기저기 빚잔치 해놓고 더는 돈 빌릴 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흰 갈라서게 됐어요. 애들도 다 알았습니다. 다 커서 18, 20. 우리 상황 얘기하고 아빠 엄마 어쩔 수 없이 갈라선다고 했어요. 아빠 사업 폭삭 망해 숟가락 하나 못 건지게 생겼다고 방 한 칸이라도 구해 살려면 이게 최후의 방법이다 그랬죠. 머리가 크니 자식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알았어. 엄마 아빠 이혼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 싫지만 어떡해. 나 그동안에도 무서워서 혼났어. 그럼 우리 이사할 수 있는 거야? 딸은 빚독촉하며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었고 저도 아들도 지쳐 있었어요. 아들이 묻더라고요. 근데 아버진 어떡하게요? 어디 계시게요?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당분간 어디 숨어서 돈 좀 벌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숨도 못 쉬게 빚 갚으라 채근하니 일단 얼마라도 모을 수 있게 혼자서 숨어 지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빠 찾지도 말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 몸 조심하라고 상황 괜찮으면 연락 달라고 하니까 남편은 딱 잘라 말했어요. 1년은 궁금해도 참으라고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가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데 손이 막 떨렸어요. 이런 일까지 겪는구나 기분이 이상했죠. 근데 남편은 아주 확고했어요. 이래야 우리 가족 산다고요. 전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남편 주면서 그랬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다.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 우린 상황에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거지만. 알게 뭐야.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진짜 싫어서 이혼하는 것들은 각자 이혼 서류 작성해서 탁자 같은 데 던져놓겠지.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이혼하나?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휑했어요. 재산 잃고 남편까지 잃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럴 거 없다고 20년 넘게 산 역사가 있는데 이만한 일에 흔들릴 거 없다고 했어요. 연락 없어도 궁금해하지 말고 애들 데리고 잘 지내고 있으래요. 법원 가는 날 이른 아침에 애들이 아빠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막내딸은 울었어요. 아들도 표정이 침통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다시 좋은 날 올 거라고 하면서
애들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아빠 믿지? 이러면서요. 그리고 우린 같이 법원에 갔습니다. 버스 기다리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는 거, 분위기 조성은 해야 하니까 남남처럼 가자고. 알겠어? 벌써부터 꼭 그렇게 해야 돼? 남들 눈 조심해야지. 다 당신이랑 애들 위해서야. 내 말대로 하자고. 그게 맞아.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하필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죠.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나이 먹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콩나물 국밥 한 그릇씩 먹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해외로 나갈 거라고요. 어디 나가는지 알려고 하지 말래요. 괜히 더 궁금하고 걱정된다고요. 무작정 나간다고? 준비도 없이? 아니,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어떡해. 비행기표 살 돈은 있어. 그 깡패들한테 잡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내 신장 팔라고 할 수도 있다고.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1년, 딱 1년만 참으라고. 그 뒤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몸 조심해. 이상한 일 하지 말고. 나랑 애들 걱정은 하지 마. 당신 우리 믿지? 그렇게 남편과는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전 혼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집에 왔어요. 그날로 전 일자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벼룩시장이랑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죄다 찾아서 전화를 돌렸죠.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었어요. 투잡, 아니 쓰리잡까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겁은 났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큰애 대학이며 곧 고3 되는 딸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우리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3개월 전까지 제가 모셨던 시어머니는 남편 사업이 실패한 후 시누이 집에 가 계셨어요. 남편은 3남매 중 외동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막내 아들 내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모시고 살았고요. 시누이들은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가 시어머니를 못 모시게 되니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하면 당연히 우리가 모셔간다고 생각해서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더는 모시는 게 어렵다고요. 왜 그렇게 인정이 없냐, 모질다, 별말이 다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에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핸드폰도 없애고 잠적했고요. 방 하나 있는 거 고3 되는 딸 주고 거실 겸 주방에서 아들과 제가 지냈죠. 친정에는 연락을 못했어요. 친정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저 좋은 직장 얼마 못 다니고 결혼한다고 해서 친정 엄마가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 직업 마땅치 않고 방 하나 있는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걱정되신다고요. 그때 남편이 처신을 잘못해서 시댁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난리가 났죠. 시댁에선 결혼도 하기 전부터 무시하냐고 노발대발하셨고 친정엄마는 딸 가진 엄마가 그런 걱정도 못하냐고 강하게 나오셨고요.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미안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여장보세요. 저 어릴 때 아빠 병으로 돌아가신 후 혼자 경동시장에서 약재 장사 하시면서 딸 둘을 키우셨거든요. 결혼 전부터 양쪽 집안 시끄러웠지만 결국 전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 집안 싹수 없다고 속상해 하시며 친정에 굳이 올 거 없다고 하셨어요. 신혼 때는 저도 자존심 때문에 자주 안 갔고요. 애들 낳고서 다시 왕래하다가 점점 가는 게 뜸해졌어요. 남편이 처가 가면 사위대접 못 받는다고 싫어했거든요. 제 남편 중학교 때부터 운동하다가 잘 안 풀려서 대학도 안 나왔어요. 선배가 하는 스포츠 용품 가게를 돕다가 저와 결혼하고 나서야 자기 가게를 냈고요. 그것도 시어머니 시누이들 돈 잔뜩 빌려 차린 거였습니다. 오픈하고서는 다행히 장사가 잘 됐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서운한 거 나무지 많아. 처갓집 안 가고 싶다고. 난 뭐 감정 없는 줄 알아? 내 가게 내고 멀쩡히 사업도 잘하는데 나 무시하셨지? 당신 나 좀 봐봐.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잘났는데? 뭘 그래. 엄마도 이제 누그러지셨어. 애들 데리고 같이 가자. 옛날엔 엄마가 노파심에 그랬던 거지. 너 혼자 가. 당분간은 나 안 가고 싶다. 싸나이가 쫀심이 있지. 그렇게 남편이 발길을 안 하니 저도 엄마한테 면목이 없고 점점 더 친정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남편 사업 망한 데다 이혼까지 했으니 물론 서류상 이혼이긴 해도 친정 엄마한텐 말 꺼내기가 어려웠죠. 남편은 법원에서 나온 뒤에 사라져서는 정말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됐죠. 시어머니가 밤낮으로 전화하셔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애 같아도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 저대로 자식 건사하고 살림의 일에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큰 돈은 못 벌어다 줘도 자상할 땐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다 그러면 안마도 해주고 죽도 끓여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돈복은 없어도 남편 복 있다고 웃으면 그것도 모르는 거라고 했었죠. 그게 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만 지나라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우연히 동창을 만나게 됐어요. 낮에 일하던 국수집에서요. 근처에 회사가 많아 점심때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어느 업체 대표랑 부하 직원들이 왔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와서도 위계 질서를 얼마나 따지는지 음식이 나와도 사장부터 직급대로 놔달라고 하는데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제가 알아서 사장님 것부터 놔드리곤 했죠. 자, 여기 사장님 칼국수 다대기 없이요. 부장님은 만둣국 맞으시죠? 여긴 신입사원인가 봐요. 잔치국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휘몰아치는 점심 장사 지나가고 퇴근 준비하는데 누가 쑥 들어와요. 보니까 사장님이었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인사부터 했죠. 그랬더니 대뜸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박경미, 호수고등학교 박경미 맞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눈이 땡그레져서 물으니까 자기도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면서 제 남편 이름까지 대는 거였어요. 전 너무 놀라서 누구냐고 미안하다고 이름도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럴 거래요. 대학 때 교통사고로 얼굴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땐 살도 무지 쪘었는데 그 살도 다 빠졌다고 하면서요. 전 그 사장님의 이름을 듣고 간신히 기억을 떠올렸죠. 네가 최준우? 그 햄버거 소시지 좋아하던 최준우? 언제 이렇게 사장님이 됐어? 그땐 분명 체격이 상당했는데 살도 이렇게나 빠졌어? 이러니 내가 당연히 몰라보지. 사장님 소리 듣고 너 성공했구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까맣게 잊고 있던 친구였어요. 저와 남편은 동창회에도 자주 나갔는데 그 친구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준우와 남편은 같은 반이었어요. 전 준우와 같은 동네에 살았었고요. 오며 가며 독서실이나 식당에서 자주 마주쳤죠. 중소기업 사장님이 된 준우는 절 처음부터 알아봤대요. 언젠간 알아보겠지 싶어 기다렸는데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길에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면 같이 나가자고 해서 전 앞치마를 벗고 같이 나섰습니다. 이상하게 반갑더라고요. 준우는 먹는 거 좋아하고 마음이 넉넉하던 친구였거든요. 얘기 나눌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 친구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가 크진 않아도 실속 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장실에 앉아 비서가 타주는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누게 됐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 회사 물려받았더라고요. 놀랍게도 여전히 혼자 산대요. 길게 한 연애, 결혼 앞두고 깨진 이후로 연애는 담 쌓았고요. 대신 일을 열심히 했다나요?
해외로 무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부러웠어요. 자연스럽게 제 남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언제 남편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어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외국에 돈 벌러 나갔다고 했죠.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오더라고요. 사업 실패, 서류상 이혼 얘기, 오랜만에 만난 동창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그늘 안 보이게 잘 둘러댔습니다. 아들, 딸 많이 컸고 남편 돌아오면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도 했어요. 국수집은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다고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하면서요. 우리 직원들 그 국수집 정말 좋아해. 앞으로도 자주 갈 거니까 종종 보자. 수용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꼭 알려줘. 그 녀석, 아유 어떻게 나이 먹었나 궁금하네. 뭐가 궁금해. 다 똑같지. 커피 잘 마셨어. 간다? 아니다. 직원들 들으니까 사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어딨어. 집이 어디야? 가는 길이면 내려줄게. 아니야. 됐습니다. 됐어요, 사장님. 회사를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버스 타고 정신없이 물류센터로 갔어요. 하마터면 늦을 뻔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엿한 사장님으로 잘 사는 동창을 보니 남편이 더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속상했어요. 그날따라 실수도 많이 하고 터덜터덜 집에 오는데 늦게까지 공부하던 딸이 절 반겨주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날이 남편과 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밥 공기만한 케이크 사놓고 촛불 켜주더라고요. 주책 맞게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네요. 너희한테도 연락 없냐고 아빠 걱정된다고 하니까 애들도 말이 없어요. 그렇게 기운 빠진 결혼기념일이 지나가고 며칠 후에 친정엄마가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막내한테 전화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딸은 또 저 일하는 국수집을 알려주고요. 점심 장사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쑥 들어왔어요. 저 보시고도 아는 척 안 하시더니 칼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시대요. 전 주방에 숨어서 음식 못 내간다고 버텼어요. 그러다 주방에서 쫓겨났고 친정엄마한테 칼국수를 내드리게 됐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국수를 드시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쭈뼛거리는 저한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셨죠. 이번 주말에 쉬냐고 쉬는 날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일 있었으면 연락을 해야지 빙충이같이 가만히 앉아서 일을 당하고만 있냐고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냐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니까 꿀밤을 꽁 쥐어 박으셨죠. 나이 50 먹고 꿀밤 맞으려니 기가 막히고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빙충이, 그게 이혼 당한 거지 뭐야. 위장 이혼? 서류상 이혼이라고? 이혼이 이혼이지 뭐가 달러? 둘 사이는 아무 일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다며. 내가 그 화상 애초에 알아봤다. 사업 망해먹고 해외로 날랐다며.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암튼 간에 주말에 집으로 와. 우리 엄마 나이만 드셨지 여장부 같은 성격 여전하셨습니다. 전 누가 봤을까 싶어 얼른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괜히 식당 주인 내외 눈치도 보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최준우, 그 동창이 나중에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남편 진짜 사업망에 도망간 거냐고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친정엄마가 오셨을 때 봤다고 했어요. 차에 타고 있었는데 신호에 걸려서 대기 중이었고 창문 열고 인사하려다가 다 들었대요. 팔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거짓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맞다고 남편 해외로 도피 중이고 나 혼자 애들 건사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이지 우리 부부 서로 걱정하고 있고 1년 뒤에 돌아오면 다시 혼인신고하고 살 거라고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게 됐네요. 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국수집 알바 말고도 물류센터에서도 일하고 있다.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높으신 사장님이랑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 없다고요. 그냥 손님으로 와서 전처럼 국수만 먹고 가라고 더 아는 체 하면 나 국수집에서 알바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창 녀석 무슨 말을 하려다 말더라고요. 전 속상해서 그냥 식당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쯤 국수집 관두고 싶은 마음 컸습니다. 여자 사장님이 너무 막말을 하셨거든요. 부부싸움하면 나한테 화풀이하고 바쁠 때는 더 말투 험악해지고 참다 못 참겠어서 낮 시간에 할 만한 다른 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대놓고 절 구박하는 거였어요. 아니 아줌마, 소쿠리를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내가 여기다 두지 말랬잖아. 어젠 또 여기다 꼭 두라면서요. 왜 말이 달라져요 매일? 내가 동네 북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바쁜 시간에 걸리적거리니까 그렇지. 절대 여기 두지 마. 알았어? 왜 그렇게 일머리가 없어? 아우 진짜 그 변덕 누가 맞춰요? 다른 사람 구해보세요. 전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둘랍니다. 뒤통수에 욕이 날아와 꽂혔죠. 서럽고 분해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전 국수집을 관뒀고 낮에는 쉬면서 밤에만 물류센터에 나갔어요. 친한 친구는 절 위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다 지나간다고요. 근데요, 솔직히 지나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전화 한 통만 와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말이 돼서 친정에 찾아갔죠. 엄만 다짜고짜 집부터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전 딸이지만 알부자 친정엄마 재산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만큼 엄마가 철저하기도 했고 이미 전 엄마 눈밖에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엄만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와줄 테니까 새 식구 지내기 편한 방 3개짜리 널찍한 아파트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꿈만 같아서 저도 모르게 엄마를 꽉 껴안았어요. 대신 엄마는 조건을 내거셨죠. 제부와 여동생은 맞벌이로 바쁘니까 대신 엄마 일 가끔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사위가 다시 오더라도 장모 재산에 대해선 일체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 도와주는 것 외엔 손 벌릴 생각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다간 집마저 도로 빼앗겠다고 하시면서요. 전 알겠다고 엄마가 하라면 뭐라도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흰 이사도 했고 딸은 수능을 보게 됐죠. 남편과 연락 한 통 없이 꼬박 1년이 지난 거였습니다. 그 사이 국수집 남자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아줌마, K업체 사장님이 아줌마 주라고 명함 놓고 갔어요. 안 오면 연락처 주라고 해서 내가 문자 넣었는데 봤어요? 전 그런 걸 왜 보내냐고 펄쩍 뛰었죠. 사장님은 여기서 다시 일할 생각 없냐고 물었지만 전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 근처도 가기 싫었어요. 내심 그 동창 준우도 기분이 나빴고요. 저 이혼한 거 알고 죽은 덕대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간 거죠. 제 노파심이었을까요? 그래도 전 준우랑 따로 연락하기 싫었습니다. 국수집 사장님이 준 번호도 따로 확인 안 하고 명함 따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도권 약대에 합격했어요. 합격 발표날 딸이랑 얼싸안고 집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너무 대견하고 예쁘고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묵은 피로가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둘째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큰애는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얼추 해결하고 있었고
곧 군대를 간다고 해서 그나마 나았죠. 남편과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전 둘째 대학 입학 소식도 알리고 등록금 문제도 같이 의논하고 싶었죠. 이메일도 써보고 했지만 남편과는 아예 연락이 안 됐어요. 애들은 아빠한테 연락 기다리며 핸드폰 번호도 그대로였지만 허사였습니다. 너희한테도 연락 온 거 없어? 외국에서 온 번호라도 말이야. 없어. 아빠 우리 전화번호 까먹은 거 아니겠지? 이메일도 썼는데 읽지도 않아. 통신이 안 되는 오지마을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궁금하지도 않나? 걱정되다가 화났다가 미치겠어. 아들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연락 너무 없어서 걱정된다고요. 결국 등록금 마감 기한까지 여기저기 사정해서 돈을 조금씩 빌렸습니다. 친정 엄마한텐 또 손 벌릴 순 없었어요. 집도 구해줬는데 또 도와달라고 했다간 엄마 화만 키울게 뻔했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대학 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숨 돌렸지만 남편이 걱정되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빤히 둘째 대입 치른 거 알 텐데 어쩌면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나 그랬죠. 그리고 전 물류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손이 빠르고 성실하다면서 절 눈여겨본 책임자가 정규직 제의를 한 거였어요. 눈물이 다 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인생 역전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남편 벌이 시원찮아서 학습지 교사를 도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겁이 나던지요. 공부 가르치러 가서 학생 앞에서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상황이 절 억척으로 만든 것 같았죠. 아니 똑순이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딸 대입도 성공하고 저도 정규직으로 취직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옆자리가 너무 허전했어요. 더욱더 남편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됐습니다. 제 일은 2주는 주간, 2주는 야간 이렇게 돌아갔어요. 밤에 잠 못 자는 거 체력을 많이 빼앗더라고요. 건강이 삐걱대기 시작했지만 악착같이 버티자 생각해서 운동도 시작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싶어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애들도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 사업 망해서 잠적하고 우리 셋이 마이너스 생활에서 플러스 생활로 가기 위해 악착같이 살기 바빴습니다. 둘째는 대학 새내기 생활 즐길 새도 없이 번화가에서 알바를 구해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큰아들은 가끔 코피까지 쏟았습니다. 20대 초반 젊은 체격 믿고 야간 알바하다가 그렇게 된 거였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밤일은 나도 힘든데 엄만 보름 동안 새벽 2시에 끝나잖아. 버틸 수 있겠어요? 진짜 걱정이야. 왜? 엄마 운동도 하고 밥도 잘 챙겨 먹잖아. 넌 코피 쏟아도 엄만 그런 적 없는데?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아빠랑 연락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빠한테 연락 오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알았지?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 집은 새벽까지 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전 가끔 새벽에 빨래를 널다가 달을 보며 빌었어요. 우리 남편 어디에 있든 건강만 하라고 세 식구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무사히 돌아와만 달라고요. 1년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 없는 남편, 살아는 있는 걸까? 때론 불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도무지 빚이 줄지를 않았으니까요. 사실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진 빚은 제가 갚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누이가 저한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얼마씩이라도 달마다 갚을 수 있겠냐고요.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돈 갚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린 지 꼬박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쉬는 토요일 오후에 낮잠을 자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인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났어요.
누구요? 누구라고요? 나야, 최준우. 고등학교 동창. 국수집에서 만난. 기억 안 나? 잠결에 그 동창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전 왜 전화했냐고 퉁명스럽게 받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한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전 그랬습니다. 내가 남편이랑 이혼했다니 추근덕거리는 거냐고, 솔직히 기분 나빠서 국수집 사장이 전화해도 연락 무시한 거라고 이만 전화 끊겠다고 했는데 준우의 말에 잠이 확 깨더라고요. 잠깐만. 전화 끊지 마. 나 네 남편 봤어. 네 남편 봤다고. 전 벌떡 일어나 다시 물었어요. 누굴 봤다는 거냐고, 괜한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막 화를 내면서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이상한 생각은 초도 없어. 괜한 오해 말고 나와. 우리 회사로 나와도 좋고. 너 집이 어디야?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중간에서 만나. 진짜 우리 남편 봤다는 거 사실이지? 어디야? 어디서 뭐하고 있어?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통 일 아니야. 전 눈썹을 휘날리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준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절 맞이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전 이게 뭐냐고, 돈이냐고 물었는데 아니래요. 일단 보래서 봤습니다. 청첩장이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커플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왜 이걸 날 주냐고, 네 아들 결혼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절초풍할 얘기였습니다. 네 남편 백수용 결혼한단다. 자다가 봉창도 들여? 무슨 결혼? 그 사람이 결혼을 왜 해? 너 이 사람 봤다는 거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못 알아듣겠어. 네 남편 세장가 든다고. 백수용. 자기 이혼했다고 마음 놓고 결혼한다는 거야, 글쎄. 이름도 개명했어. 박성준. 그 이름이 그 인간이야. 말도 안 돼. 너 만약 이거 거짓이면 너 책임져야 돼. 아니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그래. 나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이 나쁜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냐. 아유.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제 입에선 막말이 튀어나왔고 준우는 저한테 핸드폰을 열어 보여줬어요. 말끔하게 머리하고 예복 입고 모르는 여자랑 웨딩사진 찍은 남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화면에 떴습니다. 전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숨을 쉬긴 쉬는데 당장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전 준우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요. 그 청첩장 부하 직원이 받은 거고 얘기 나누다 우연히 알게 됐대요. 사촌 누나가 골드미스인데 여행 갔다가 좋은 사람 만나 늦게 결혼한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래요. 언뜻 보고 지나치려 했는데 남자 얼굴이 익숙해서 자세히 봤고 제 남편 백수용이더란 얘기였습니다. 준우는 괜한 오해하고 싶지 않아 몇 가지를 더 물어봤대요. 결혼정보 회사에서 만났느냐, 어떻게 연이 닿았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랬더니 필리핀에서 둘이 우연히 만났고 사촌 누나한테 반한 남자가 한국에 따라 들어왔다는 얘기였어요. 둘이 반 동거하다가 결혼하는 거라고 누나는 하루라도 빨리 아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나 물 좀 줘봐. 이걸 어떡하면 좋아?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당장 그 인간을 찾아가 머리털이고 뭐고 다 쥐어 뜯어놓고 싶었어요. 방송국에라도 찾아가 남편의 사기 행각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죠. 천하에 이런 인간 없다고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애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밤낮으로 공부에 알바에 시달리며 아빠 걱정하는 아들, 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그 인간 사람이 아니다 싶었어요.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죠. 준우는 아무것도 모른 척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대요. 우연히 청첩장 봤다고 직장 동료 통해 결혼 소식 듣게 됐다고요. 어차피 30년간 연락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 나이에 어떻게 인연 만나 결혼하냐고 초혼이냐고 물으면서 부럽다고 했대요. 자긴 아직 결혼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남편이 대뜸 그러더래요. 준우, 너 고등학교 때도 쪼다짓 하더니 여전하구나. 자식아, 난 두 번째야. 어디 비슷한 수준으로 깎아내려. 난 장성한 자식들도 있다 이거야. 너 그래도 되는 거냐? 그럼 재혼을 초혼이라고 속인 거야? 속이긴 뭘 속이냐? 이혼했는데. 넌 모르면 빠져. 너 그 회사에서 뭐하냐? 변변한 일 하겠냐? 에휴, 네 신세도 짠하다. 여태 장가도 못 가, 돈도 못 벌어. 내가 부러워서 전화했냐? 넌 어떻게 30년이 넘도록 사는 게 그 모양이냐? 너 직장 동료인지 누구인지한테 입만 뻥끗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 옛날 일 잊지 않았지? 한 번 부하는 영원한 부하인 거 잊지 마라. 준우는 기가 막혀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30년 세월 무색하게 남편 하는 짓 고등학교 때랑 똑같았대요. 사람 무시하고 하대하는 말투에 다짜고짜 찍어 누르는 인성하며 전 물었죠. 왜 굳이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는지 궁금하다고요. 준우는 처음 듣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고등학교 때 남편 패거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대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심하게요. 돼지라고 욕하고 인격 모독에 나쁜 일도 시키고 시험 땐 컨닝도 시키고 자기가 너무 괴로웠답니다. 남편은 아주 용의 주도해서 그걸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 모르게 했고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동창회에 나가서도 그런 말 없었으니 얼마나 단속을 잘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고 남편한테도 복수를 하고 싶었대요. 나이 들어 큰 회사 굴리며 잘 사는 걸로 복수하자 했는데 국수집에서 우연히 절 보게 됐고 이렇게 진실을 알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오는 길 전 가방을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렸죠.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두 인격을 가진 인간 쓰레기라는 것을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나만 배신당한 거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줄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공부하랴 일하랴 정신없는 애들 생각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다시 준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제 정신 나가서 청첩장 못 챙겼다고 결혼식 날짜, 장소, 시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요. 준우는 알려주면서 저한테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혹시 모르니 상담을 해보래요. 상담료 대신 내줄 테니 부담 갖지 말라면서요. 이것저것 젤결을 없이 부랴부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제라도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한가닥 희망을 붙잡고요. 그렇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위장이혼을 무효로 한다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의로 이혼한 건 맞으니 법적으로 이혼이 유효하다는 거였죠. 1년만 서로 고생하기로 하고 진행했던 서류상의 이혼인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혼 불문하고 이혼 당시 서로의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속이 활활 타는 것 같았습니다. 막막한 심정에 술이라도 마셔보자 슈퍼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는데 주인 아줌마가 뭘 보시면서 신나게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긴 말 필요 없고 영상 같이 보자면서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뻔뻔해. 진짜 잘못한 줄 몰라서 이러나? 이렇게 제대로 망신을 당해봐야 아는 거야. 그때 힌트를 얻었습니다. 전 정신 바짝 차리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모임 나가는데 모처럼 멋 좀 부려보고 싶다고 옷 사게 돈 달라고 했죠. 그런 부탁 결혼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전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흔쾌히 엄마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빼입었어요. 구두도 핸드백도 좋은 걸로 샀죠. 그리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를 득득 깔면서 매일 밤 악몽을 꿔도 쫄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차올랐죠. 백수영, 가만 안 둬. 새 장가를 들어? 나랑 고생하는 애들을 속이고? 네가 그러고도 잘 살 줄 알았냐? 너 딱 기다려. 남편의 결혼식 날 전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 엄마 집 아니고서야 생전 갈 일 없던 강남의 미용실을 들렸어요. 거기서 메이크업도 받고 헤어도 하고 새로 산 옷 쫙 빼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조금도 실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나 지하철 잘못 타서 결혼식에 늦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혼식 이후로 그렇게 꾸미고 입은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가는 곳이 남편의 결혼식장이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닙니까? 미용실 직원들이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수인데 방송 잡혀 있다고 눈구렁이처럼 거짓말을 했죠. 사람 행동 다 마음먹기 달렸더라고요. 독을 품으니까 평소 못하던 말도 술술 나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본편은 시작도 안 한 거였습니다. 전 제 시간에 결혼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떨지 말자 떨 것 없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리 호화롭진 않더라고요. 하객들 얘기 들어보니 느끼하는 결혼이라 실속 있게 결혼식 같은 건 검소하게 한다나요? 신혼여행도 안 가고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이랑 결혼하는 신부, 직업은 그냥 그런데 친정재산 꽤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불행을 자처할 이런 인연에 어떻게 엮였는지 너도 참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바로 신부 대기실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를 받고 있더라고요. 우측으로 남편이 서 있는 게 보였죠. 뻔뻔스럽게도 생판 모르는 남을 부모라고 속이고 세워놓고 있었어요. 전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화장실 쪽으로 피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갈 기회부터 엿보고 있는데 하마터면 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엘리베이터 양쪽에서 누가 내렸는지 아세요? 다름 아닌 제 아들과 딸이 그 예식장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진땀이 나는데 전 다짜고짜 애들을 끌고 비상구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셋 다 깜짝 놀라 서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 바빴어요. 너희가 여기를 어떻게 와? 여기가 어디라고? 엄마, 친구 만난다며. 점심 뷔페라더니 여기였어? 엄마, 현경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알았어? 아빠 결혼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전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애들은 정말 모르길 바랐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요. 전 침착하게 애들한테 그랬어요. 빨리 집에 가라고요. 큰애한테 동생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애들은 생전 안 잡던 손까지 잡고 제 앞을 막아 섰습니다. 엄마, 이대로 우리 못 가. 우리도 아빠한테 배신당했어. 엄마 혼자 두고 가라고? 절대 그렇게 못해. 지 오빠 말에 딸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빛이 보통 살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애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 순간 저희 셋은 한 팀이 돼버렸죠. 우릴 철저하게 속이고 배신한 남편을 소탕하는 한 팀이요. 일단은 제가 계획한 일부터 해치우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먼저 신부 대기실 앞에서 기회를 엿봤어요. 하객들이 빠져나간 그 순간 딸이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전 당당히 신부 앞까지 걸어갔죠. 생글생글 웃는 신부랑 눈이 마주쳤고 전 헤어 메이크업에 옷까지 빼입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깨가 쫙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신부 옆에 가서 속삭였어요. 오늘 결혼하는 그 남자 내 남편이야. 1년 전에 위장 이혼한 내 남편이라고. 이름도 이력도 다 가짜인 거 몰랐어? 나랑 애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1년 동안 돈 벌어올 테니 연락하지 말래.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다 죽기 싫다고. 그 남자 사기꾼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 정신 차려 이 여자야. 제 말을 듣자마자 신부는 경악하더라고요. 쨍하니 얼어붙어 저를 노려보는데 전 할 말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반동거했다며. 몰라? 그 남자 고개 숙인 남자인 거. 밤에 힘 못 쓸 텐데. 게다가 빚잔치 중인 도망자 신세인데 이 결혼 정말 할 거야? 순간 그 여자는 이성을 잃고 저한테 부케를 던졌습니다. 부케라고 해봤자 꽃다발이잖아요. 전 그걸 가볍게 받아서 다시 쏘아붙였죠. 좋은 말 할 때 웨딩드레스 갈아입고 집에 가라고요. 하늘이 준 기회니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라면서요. 하지만 그 여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 이름을 막 부르면서 여기 미친 여자 있다고 당장 직원들을 부르라는 거였어요. 그때 아들과 딸이 대기실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도 못 참겠던지 쳐들어오더라고요. 아줌마, 우리 아빠 가발이에요. 대머리인 거 몰랐죠? 워낙 그쪽으로 치밀해서 몰랐을 거야. 진짜 사진 보여줘요? 딸은 핸드폰을 열어 남편이 가발 벗고 대머리에 메리아스 바람으로 입 벌리고 낮잠 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부는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들 누구냐고, 당장 경찰 부르라면서 단체로 미친 거냐고, 왜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깽판 치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남편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개명한 이름으로요. 성준 씨, 나 좀 구해줘. 이상한 사람들이 대기실에 들어왔어. 성준 씨! 그때였어요. 무려 1년 3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일체 끊고 도망자 신세인 척했던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주 멀쑥하더라고요. 가발에 예복에 메이크업까지 하고 진짜 새신랑처럼 하고 나타났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딸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막상 눈으로 보니 믿기지가 않았던 거겠죠. 어떻게 아빠를 이럴 수 있냐고 애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몸으로 필사적으로 막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다 오해라고요. 정말 이런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새 신부는 연신 성준 씨 이러면서 어떻게 해보라고 난리고 우리 딸은 막 울부짖고 전 저대로 멱살 잡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었습니다. 오해? 무슨 얘기를 들어보래? 현장을 잡았는데 이래도 할 말 있어? 애들 앞에서 꼴 좋다. 우리가 평생 모를 줄 알았니? 이 덜 떨어진 인간아. 그때였어요. 밖에서 경찰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눈빛이 마구 흔들렸고 절 뿌리치고 나갈 곳을 찾는 것 같았어요. 신부 대기실에 커다란 창이 있었는데 열리지 않는 창문이었거든요. 소화기를 들더니 그걸 깨려고 하더라고요. 식장이 4층이니 뛰어내릴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때 아들이 남편 허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늦었어요. 다 끝났다고요. 내가 신고했어. 아빠, 이제 그만해. 전 아들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신고라니 다 끝났다니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었나? 그때였어요.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면서 경찰이 진입을 했고 남편은 미꾸라지처럼 예시콜로 통하는 문을 찾더니 거기로 내빼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예식장은 난장판이 됐죠. 도망가는 남편, 쫓아가는 경찰, 그 뒤를 길을 쓰고 따라가는 저희 세 식구,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까지 영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예식장 한복판에서 남편은 경찰에게 제압당했어요. 쓰러지면서 가발도 휙 날아갔고요. 남편은 일부러 바닥에 고개를 처박더라고요. 수갑차는 그 와중에도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은 건지 황당했죠.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 더는 감당 못하고 나가 자빠졌네요. 여전히 오빠 오빠 이러면서요.
경찰들은 미란다 원칙을 말하면서 남편이 사기 살인 용의자라는 걸 밝혔습니다. 전 기절할 뻔했네요. 이혼남인 걸 속이고 새 장가 드는 줄만 알았더니 그 전에 이미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남편이 경찰에 연행되고 절 양쪽에서 애들이 붙잡았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엉망이 된 신부 대기실에선 신부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바닥엔 남편의 벗겨진 가발이 나뒹굴었죠. 더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애들이랑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전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았네요.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동창 준우였어요. 차를 끌고 왔다면서 타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하면서요. 애들이 누구냐고 묻기에 이분 통해 아빠 결혼하는 거 알게 됐다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린 곧 남편이 연행된 경찰서에 도착했고 저만 서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따라간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필리핀에 간 건 확실했어요. 거기서 한두 달 지내다가 혼자 여행 온 새 신부와 만나게 된 거였죠. 그 사이에 남편은 돈이 없어 거기서 사기를 치고 빚독촉을 하는 누군가를 차로 치웠대요. 한 사람의 생명을 뺑소니로 잃게 만들었던 거였죠.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을 못 차린 그 인간은 새 신부한테 돈 뜯어낼 궁리를 했던 거였습니다. 가이드인 척 접근해 호의를 베풀고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었는데 이 처자가 집에 돈이 많고 부유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거였대요. 이 여자 잡아서 한 재산 챙겨 빚도 청산하고 신분 세탁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고 저한테 또 뱀처럼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요. 아이, 보성 엄마. 아이, 나 좀 꺼내줘. 나 잘못 없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 아이, 내가 왜 그랬겠어. 보성 엄마, 애들 어딨어? 아, 애들 좀 데려와줘. 아빠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꿈 깨셔. 다시는 우리한테 접근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는지 알아?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는지 아냐고. 그런 우릴 배신해. 이렇게 치가 떨리게 상처를 줘? 콩밥 먹으면서 남은 인생 반성하면서 살아. 당신 반성이 뭔지는 알아? 다시는 내 이름, 애들 이름 부르지도 마. 전 그대로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이제와 애들 찾고 저 찾고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1년 3개월 전엔 서류상의 이혼이었고 인정할 수 없었지만 지금 남편은 제 인생 바깥으로, 아니 우주 밖으로 뻥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새 신부는 크게 놀라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여자 부모님도 지병이 있으신데 몸져 누우셨고요. 생각할수록 전 남편이 벌인 짓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요. 도대체 몇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건지 셀 수도 없었네요. 딱 한 번 남편이랑 결혼할 뻔한 여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울다가 웃다가 나한테 화를 내네요. 꼭 미친 여자 같았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냐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가장 큰 피해자. 솔직히 미안한 건 없죠. 나는 나대로 피똥 싸면서 1년 사이에 폭삭 늙었다고요.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나는 뭔데요? 그리고 상황 똑바로 봐요. 내가 당신 진흙탕에 빠질 뻔한 거 구해준 거라고요.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어쩌겠어요. 인간 쓰레기를 믿은 죄라고 할 수밖에요. 전 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혼 일주일 전 아들한테 술 취해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1년 3개월 만에 통화한 아들한테 술주정을 한 셈이었죠. 큰 죄를 저질러 놓고 아들한테 그게 할 소린지 온 세상의 아버지는 한 사람인 아들한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해 바치다니 그것도 용서가 안 되네요. 아들은 그 충격 혼자 감당하느라 참 힘들었대요. 그래도 저랑 동생 생각해서 마음 굳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속상했습니다. 잘 버텨준 아들이 대견하고 고맙기도 했고요. 아들은 남편이 새장가 드는 결혼식 시간 장소를 경찰에 몰래 신고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결혼식장에 출동한 거였고요. 딸은 제 핸드폰을 몰래 봤대요. 문자로 청첩장 사진 받고 제가 준우한테 몇 번이나 확인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진짜 박성준이 내 남편이 맞냐고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되는 거냐고 이혼 변호사 만났다 결과가 어떻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의논하는 문자를 받던 모양이에요. 충격받고 고민하던 딸은 혼자라도 아빠 결혼식에 찾아가 깽판을 놔야겠다 생각한 거였습니다. 전 남편 자식한테 참 못할 짓 하지 않았나요? 딸이 그래요. 예식장에서 아빠 새신랑으로 꾸민 거 보고 충격은 받았지만 마음 정리는 확실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나요? 저 안 됐다고 그렇게 잘하네요. 제 입장에선 우리 딸 안쓰러운데 씩씩하게 공부도 일도 놓치지 않고요. 동창인 준우는 남편이 재판받고 형 선고 받을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더라고요. 최후의 면회랄까요?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찾아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최준우 기억하냐고요. 당신이 괴롭히던 그때 그 준우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해줬죠. 어엿한 기업체 사장으로 지금 너무 잘 산다고 당신 정체 그 친구 도움받아 알게 됐다고 하니 전 남편은 입에 짚어단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네요. 결국 그 사람은 길고 긴 시간을 감옥에서 살며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었지만 위장이혼의 결말은 이렇게 나고 말았어요. 서류상 이혼, 저처럼 진짜 이혼하는 거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있네요. 심리적으론 부부 사이에 큰 거리감이 생기는 데다 딴 마음 먹기 쉬운 구실까지 만들어주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면서 이혼 도장 찍는 거랑 다르지 않았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믿었고요. 전 남편 이혼남 주제에 총각 행세하며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가려다 확 꺾여버렸어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진상이 다 밝혀지고 친정 식구들은 분노했어요. 엄마와 여동생, 제부까지 들고 일어났죠. 친정엄마는 저한테 약한 마음 먹지 말고 1년 넘게 혼자 씩씩하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살면 된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섬주섬 뭘 주시더라고요. 두툼한 봉투에 통장을 주셔서 열어봤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들 이름으로 엄마가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모으신 거니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았죠. 제가 입을 못 다무니까 또 쯧쯧 혀를 차시면서 울 것 같으면 차라리 웃으라고 혼을 내주시네요. 애들 생일, 성탄절, 찾아가지 않은 설날, 추석까지 빼놓지 않고 돈을 넣으셨더라고요. 이제야 이 돈 내놓는다면서 애들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꾸준히 저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엄마 깊은 속도 모르고 남편 때문에 발길 끊었었는데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어요. 또 감사하고요. 대신 시어머니 시누이와의 인연은 끊어졌네요. 남편 어떻게든 꺼내라고 저한테 난리치셔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선 긋고 이만 며느리 역할에서 물러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이 절 도운 것 같아요. 하마터면 그 인간 범죄 저지르고 결혼한 줄도 모르고 한없이 기다리고 안쓰러워 했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들은 군대를 갔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걱정할 일 안 만든다고 마음 놓으라고요. 참 속 깊은 녀석이죠. 딸은 열심히 약사 공부하고 있어요. 전 엄마 건물 관리이며 하시는 일 가끔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용돈도 두둑히 받고 있어요. 얼마 전 직장에서 승진도 했네요. 50 넘어 이 나이에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창 준호와는 가끔 연락하고 있어요. 가끔 같이 시화전도 가고 서점도 가네요. 다른 마음은 없고 가끔 말벗이나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고꾸라져도 일단은 버티고 볼 일입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